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말씀드렸죠? 못 버티십니다. 다 팔으셔야 됩니다. 국내 부동산학 박사 1호십니다. 전문가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또 관련된 자문도 많이 구하는데 오늘 주제는 굉장히 이게 전문적이지만 오늘 굉장히 그 생활에 알기 쉽게 편하게 아마 재미있는 팁도 드리고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와 전략도 전망도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원장님을 큰 박수로 연단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국제신문사에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국제 아카데미의 강의를 사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듣는 게 있으니까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또 제가 평소에 많은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우리 이노성 실장님께서 꼭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사실 다른 강의가 있었는데 취소하고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분양에 대한 경쟁률이 매우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 한 채를 살려 그러면 80명이 달려들거나 100명이 달려들었는데 작년에는 50명 정도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인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최근에 분양했던 동네 지역의 모 아파트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 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들은 이렇게 초기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 지역에 그동안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분양 아파트가 3,000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작을 때 550채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3,000채까지 늘어났고요. 우리 부산보다 미분양 아파트가 더 심각한 곳은 경상남도입니다. 안 팔리고 남아져 있는 집이 15,000채입니다. 이 분양하셨던 분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건설하신 분들.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방 지역의 분양 시장이 완전하게 조정 분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들도 최근 동향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최근 동향 중에 하나는 토지 가격은 주택 가격과 달리 조금씩 거래가 되고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 상반기의 땅값은 한 2%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땅값 상승세는 지난 2010년 11월 달 이후 연속해서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랍니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땅값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부산, 대구, 세종시, 서울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이 최근 통계로 보면은 상반기 통계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답 임야와 같은 순수 토지는 강서구가 제일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가 부속 토지, 건축물 부속 토지는 해운대구 수영구 순으로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에서 주택 가격에서 빠져나온 돈 그리고 강서구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토지 보상금이 몇 조가 더 풀린답니다.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토지 가격은 조금 적게나마 오래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집값은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에 비해서 지금 토지 가격은 아직까지 다른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부산 근처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집값 상승, 그다음에 토지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경상남도 지역은 주택 가격은 이미 전국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 가격도 역시 아직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제일 적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근 동향입니다. 주택가격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분양시장이 좀 안 좋고 또 거래가 극심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지가격은 가격이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최근 동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우리 지역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우리 부동산 담당 기자를 오래 하셨던 이노성 전략실장님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부동산 담당 기자를 하실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크게 답하시고 소리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경기 제일 좋을 때 좀 사지 말고 제가 좀 조심해서 천천히 하자라고 했을 때 뭣도 모르고 많이 질러 놓으신 분들이 지금 빚은 늘어나고 팔리진 않다 보니까는 나라도 올라간다고 해야지만 올라가지 않겠나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 분들의 그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전문가와 그다음에 보통 분들의 의견도 당분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주택가격,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토지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낮아지고 거래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집값 하락세가 예측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래전서부터 우리 국제신문사의 기고를 통해서 또는 담당 기자님의 취재 도움을 통해서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고요. 방송에 나가서도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 이야기가 지난주, 그다음에 지난달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요. 2년 전에 텔레비전에 나가서 조금 조심하자, 천천히 하자는 얘기를 벌써 2년 전서부터 했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예, 이땐 좀 쌩쌩했는데 지금 많이 사갔습니다. 예, 그래서 2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당분간 가격은 좀 떨어지고 거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시기를 여쭤보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년 정도까지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거래가 극심하게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년 정도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지속입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한 반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반 정도를 더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의 대통령 의지라고 하면은 당분간, 정말 당분간 이 규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실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지나가는 한 2년 후쯤 되면은 우리 흔히 과거의 대통령들이 겪으셨던 레임덕 현상에 따라서 밑에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하지 않고 경제를 좀 살리겠다는 쪽으로 좀 정책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가기 전인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규제 정책이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정책이 앞으로 2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거래량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는 무척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2년 정도 기간을 가격 조정과 거래 절벽 현상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한 2년 정도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견된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 금리 인상입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금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 역전되게 딱 10년 만에 다시 재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우리나라 금리가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지난달만 보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에 10명이면 10명이 다 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이번 달에 애널리스트들 판단을 보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답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6명,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다음 달 또는 12월 달 중으로 금리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가 조금 더 빠르게 한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예측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책에 의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3% 중반대까지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2년 안에 사이에.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제도는 선제적 예고제를 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몇 차례, 내년에 몇 차례 올라간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4차례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분명 3% 초반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과거의 경험 통계치를 봤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간 후로부터 9개월에서 최대 16개월밖에 못 버텼다. 결국은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내년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래
연동돼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앞으로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많이 받으셨던 분들 급격하게 금리 올라가서 대응 못 하실 거고요. 투자하시라는 분들 대출도 안 되지만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 받아서 투자 못 하십니다. 거꾸로 부동산에 관심 없던 분들 예금 빼서 부동산 다 질러놨는데요. 거꾸로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고 예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부동산을 팔아서 거꾸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 먹으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모두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 2년 동안 무척 지속되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예견된 악재 중에 하나는 입주 물량 폭탄입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입주 물량에 대한 통계가 잡힌 20년 만에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다 하고요. 우리 부산 지역도 올해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가장 많은 2만 5천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2020년까지 2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절대 필요 주택 수 1만 5천 채보다 5천 채에서 만 채가 매년 누적돼서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내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우리 부산 지역만큼보다 더 적게 필요한데 한 1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4만 채씩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이 입주 물량 폭탄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과 그 다음에 거래가 매우 안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한 2년 동안 가격 조정과 거래 절벽 현상이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들의 선택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신 분 누군지 아시죠? 예, 집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잘 안 팔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놓은 규제 정책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금 팔기 시작을 하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매물 증가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발표한 상당수의 규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 세금 강화입니다.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이미 지난해 규정된 적용에 의해서 다 부과가 됐거나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남아져 있는 종합부동산세도요. 이미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 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팔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내년에 팔라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내년에는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거 장난 아니네? 팔아야겠네라는 생각이 바로 들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재산세, 9월 달에 재산세,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동안에 내오셨던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자세라고 얘기하죠. 다 내고 계시죠? 예. 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자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10,000명에서 12,000명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놓은 규제 정책에 의하면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내년 12월 달에 고지서 받아보면 와 이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신 분들이 올해 내년도에 급격히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급격히 올해 내년에 나오는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거래는 더 안 되는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제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올해 내년도가 우리 부산 지역이나 지방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제일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소간의 하락과 그 다음에 극심한 거래 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하락하는 것에 따른 이야기들을 폭락 수준으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빠지지만 일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폭락 수준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정책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규제 정책으로 인한 나쁜 현상들이 너무 우리 지역을 옥죄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는 취득세가 덜 들어옵니다. 지역 경제가 무척 안 좋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요. 부산시 취득세
수입액을 따져봤더니 최소 8천억에서 최대 1조 2천억이 덜 들어옵니다. 올해보다. 우리 부산시 예산 11조 12조랍니다. 10% 예산 삭감이 없지 않는 한 무척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건설산업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건설사 대표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소상공인분들, 중개업, 도배, 인테리어 뭐 하시는 분들, 법무사, 세무사님들 무척 힘들어하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알고 계시면서 지금 대통령께 건의를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경남, 부산에서 야, 우리 좀 받아오. 대통령께서 집도 양산에 계시고 어머님도 영도에 계시는데 또 우리 부산에서 학교 다니시고 또 거제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남이가 좀 받아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들어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떨어지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어떤 통계를 봤더니 부산이 40주 만에 주택 하락 가격이 멈췄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 하락세는 조금 멈추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하락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 집값이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앞으로 다시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꼭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가격이 올라가면요, 지방 중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우리 부산 지역도 야,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데 우리 부산이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왜 자꾸 빠지나?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살 때가 되지 않았겠나? 또는 이 정도면 이제는 더 안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수요가 조금씩 생길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생기면 가격 하락은 멈출 거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가 지금은 너무 많이 넘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넘친다는 얘기 나올 때 건설사들이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집을 안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배추농사와 똑같은 게 지금 안 지게 되면은 다시 3년 후에는 집이 또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은 생뚱맞는 얘기가 되겠지만 내년 말 내후년 초 되면은 다시 집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가 점점 적게 남아가면서 경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을 알고 계신 다음 대통령 하실 분이 지금 현재의 경제 여건과 대통령의 규제 정책을 그대로 과연 끌고 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 지금 같은 규제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선거 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 하락폭은 멈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가격 하락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극심하게 안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한 2년 정도 조정 장세와 보합세가 이어지고 거래가 극심하게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 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될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 인구 구조 변화, 인구가 줄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기는 것,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경제 성장 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7%, 8%, 6%였는데 지금 2%도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더니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2% 초반대입니다. 수요가 돈이 없어서 부동산 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런 현상을 이끌어 갔던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고요. 대부분이 다 그대로 있고 아주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도 2년 후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도심 주요 입지로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지역에만 가격이 올라갑니다. 주택,
뭐 공장, 창고, 토지, 오피스텔, 상가 빌딩 다 똑같습니다. 아주 일부적으로만 올라갑니다. 그 일부적으로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통계를 87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살펴보면요. 80년대, 90년대는 주택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 20%씩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10%,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봤자 6%, 또 많이 올라가봤자 3%밖에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2000년대와 2000년 이후를 구분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청년의 심장소리였습니다. 주택가격이 쿵쿵 많이 올라가고 적게 떨어지고 쿵쿵 했죠. 근데 2000년 이후에는 곧 돌아가실 노인네 분의 심장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조금 올라가지만 그나마 아주 여러 가지 요인만 갖춘 지역만 올라가더라. 대도시에서도 아주 일부 지역만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2년 정도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정말 대도시 주변 지역, 대도시 지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갖고 계신 소중한 목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측면의 대응 전략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느냐 또는 지금 많이 질러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관리 측면의 대응 전략 첫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순응이 필요하라.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한 2년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죠. 2년 정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시려는 분들 너무 서둘러 안 하셔도 됩니다. 집값, 부동산값 갑자기 안 올라갑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에 너무 많이 질러 놓으신 분들 다음 달 되면 좀 규제가 풀어서 올라가겠지. 내년 봄 되면 좋아지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2년 동안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상태로서 마음의 준비 또는 경제적인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만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다. 따라서 사시는 분은 조금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사셔도 괜찮고요. 많이 질러 놓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것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관리 측면의 대응 전략. 이 다주택자분들, 지금 현재 다주택자이신 분들 어떻게 될까? 투기와의 전쟁에서 싸울지 피할지. 싸울 분들 누구냐? 싸울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오래 하시는지 내 집이 오래 남아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냥 갖고 계셔도 되시는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다주택자 중에서 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소득으로 충분히 앞으로 2, 3년간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괜찮은 부동산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계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정부는 분명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팔지 않아도 될 분까지 서둘러서 팔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자꾸 세금이 올라간다 하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 가지고 계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해서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한 채 이상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주택 등록 절차, 즉 구청과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고 8년 동안을 팔지 않고 세를 받아 먹으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준공공 임대주택,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세 채의 집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근황세를 주고 한 채는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봤을 때
근황 갖고 있었던 집을 8년 후에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3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무척 많고요.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도 감면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합산 배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주택을 합치니까는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를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정도까지만 주택을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그 등록을 해놓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오늘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너무 세제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제책이 아니라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제도가 좋아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투자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9.13 대책에 의해서 이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9월 달에 이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지난달에 비해서 3배, 4배가 증가를 했답니다. 혜택 줄기 전에 사업을 등록하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혜택을 줄여라 할 정도로 정부 입장에서는 믿지는 장사였습니다. 거꾸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측면, 특히 절세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이만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사업자 등록을 이용을 해서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보유 현황을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계시는 60대 분이 집을 무려 600채를 갖고 있습니다. 600채를.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40대가 500채를 갖고 있습니다. 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살짜리가 집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는 우리 부산에 있는 19살짜리가 56채를 갖고 있답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많이 투자 측면에서 활용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다주택자 중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다른 사업보다 임대업이 월등히 지금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 중에서 지금 세금이 걱정되라고 하신 분들은 일부 단점은 있지만 8년 동안 세를 받고 팔지 않는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하시면 무척 좋고요. 구청의 주택가에 가시면 나 집이 좀 몇 개 있는데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고 저도 뭐 대학 교수로서 월급쟁이인데 돈은 많지 않은데 뭐 알고 있는 게 이런 건데 저부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저도 몇 채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하고 8년 동안 안 팔란다 하고 마음 먹었더니 세금도 많이 적게 낸다는 것도 알고 또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혜택이 줄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은 세제 혜택이 많이 줄기 때문에 혹시 다주택장에서 하실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주택자 중에서 팔아야 할 분들 대출을 많이 끼고 계시고요. 현재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2년 동안 버틸 수 없는 분들은 갖고 계시는 주택 팔으셔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말씀드렸죠. 못 버티십니다. 다 팔으셔야 됩니다. 뭐부터 팔아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주택, 다주택자분들 어느 지역에 있는 거 얼마짜리 뭐부터 팔으셔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한테 묻거나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거나 팔리는 것부터 팔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팔립니다. 아무것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다 내놓고 네가 사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피할 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자꾸 올라가는 상태고 거래가 더 안 되고 가격이 한 2년 정도 더 빠진다 하는데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다. 대통령과의 길어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분들은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입니다. 첫 번째 관리 측면의 대응 전략, 정부 정책에 이해하고 순응하자. 두 번째 다주택자분들 싸울지 피할지 정해라. 싸워도 될 분들, 갖고 계셔도 될 분들, 근황 갖고 계셔도 좋지만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활용하자. 팔으실 분들
많이 대출하신 분들은 팔으셔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 측면의 대응 전략. 대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해라. 앞서 미국 기준금리 여파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5% 정도인데 지금 내년쯤 되면은 6%까지 분명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올라가면 난리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출 받으신 분들의 70%가 변동금리랍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금 3%짜리 대출 쓰신 분들 6%까지 올라가면요, 대출금리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내면 2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사업하신 분들 사업자금 많이 끌어다 쓰셨죠? 변동금리 쓰신 분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시면 엄청난 고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출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대출시장 환경 변화 중에 또 한 가지가 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또 너무 조금만 해줍니다. 특히 10월 1일서부터는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했던 DTI, DSR, RTI 뭐 엄청난 대출 규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대출을 전혀 안 해주거나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이전 작년처럼 내가 부동산 이만큼 있고 야 내 매출이 이 정도인데 대출을 왜 안 해줘? 안 해줍니다. 반드시 대출 받기 전에 해당 은행과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언제 얼마의 돈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그 자금을 빌려서 사업자금 또는 투자자금으로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측면에서 대응 전략, 대출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과정 속에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뭐 대출도 안 받고 그동안에 부동산도 좀 덜 갖고 있는데 나는 좀 투자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부터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대응 전략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죠? 무주택자분들 꼭 집 사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무주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자녀분들 집 사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내 집 마련의 기회입니다. 가격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대출도 우리는 안 해주는데 무주택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싸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국제신문에도 기고한 거에도 나오는데 이 대출 중에 제일 싼 거 무주택자들한테 해주는 대출 중에 하나가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주택자들한테 해주는데 와, 이 디딤돌 대출 이자가 얼마나 싼지요? 신혼부부이면서 아이가 3명인 사람은 대출 이자가 0.8%짜리를 해준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애 둘이면은 1%, 뭐 2%. 통상적인 무주택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2%짜리를 고정금리로 30년간 빌려준답니다. 그것도 2억 4천만 원까지 빌려준답니다. 돈 있는 분들, 우리 자식은 돈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빌려서 길게 갚게끔 해서 대출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집을 사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요 디딤돌 대출이라는 정책자금 대출은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정부 돈을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다. 1년에 써야 할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다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먹는 먼저 받아 드시는 분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 쓰셔야 됩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약제도가 엄청나게 무주택자들한테 좋게 바뀌었습니다. 집 있는 사람 청약도 못하고요. 무주택자들한테만 다 먼저 돌아갑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 꼭 집을 사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집 사는 순서는 새 아파트부터 먼저 분양받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 분양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기존 아파트라도 올해 내년 정도 안에는 사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투자 측면의 대응 전략, 무주택자분들 꼭 집 사라. 특히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 무척 싸다는 거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측면의 대응 전략 두 번째,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어디다 사야 되느냐? 저는 요 규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집도 못 사게 하고 그 지역에는 대출도 못하게 하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가격 급등 지역 전국에 43곳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 동래구, 부산 진구, 그다음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이 6개 구에다가 얼떨결에 들어간 기장군 이렇게 7개 구 지역이 지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규제 지역이 들어갔나요? 가격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격이 높게 올라갔나요? 그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집값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가 100년 이상 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 집을 사면 안 되죠. 그런데 규제에 대한 것들이 시장 환경 변화에 의해서 풀릴 것으로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투자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은 서울 전체,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그리고 분당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예, 분당이 얼마나 좋은지 천당 밑에 분당이랍니다. 분당. 그 다음 세종시 전체,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이런 지역이 규제 지역 전국에 43곳입니다. 제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샀다가 규제가 해제되기 전에 팔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투자 지역이지만 규제가 바뀐다는 생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만큼 정부가 제일 좋다라고 인정한 지역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여윳돈이 있으시면 중장기적으로 첫 번째 투자할 지역으로 검토해야 할 지역이 이 투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 있는 규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공장, 창고, 각종 빌딩 살 수만 있으면 모든 부동산은 일단 첫 번째 투자 지역이 요 규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 규제 지역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규제 지역을 먼저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 지금 서울 투자하시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야 서울 몇 해 전 했더니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도 하나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서울 집값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강남 일부 지역은 버블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상승률을 보면은 한 5년 동안 올라간 걸 보면은 서울은 8%밖에 안 올라갔답니다. 우리가 집값이 전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그 해당 지역 내에 제일 큰 대도시가 이렇게 엄청난 집값이 올라갈 때 서울은 8%밖에 안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은 반론을 제기한 분들이 계시지만 서울은 아직까지 매력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 다음에 투자 측면의 대응 전략. 첫 번째는 무주택자분들 꼭 집 사라. 두 번째,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알려진 대로 규제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투자 측면의 대응 전략. 부자들처럼 투자해라. 이 부자분들이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불황인데도 부자들은 부동산이 최고라고 치고 있답니다. 그다음 부자들의 95%가 지금 이 부동산이 제일 안 좋다는 이 시기에 부동산을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거나 오히려 늘린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KB 국민은행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를 보면은요,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60대 부자가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사업을 평생 한 자기 사업을 통해서 36억을 벌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 37억을 벌었답니다. 이 자리에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회장님, 대표님들이 계시고 나는 뭐 부동산 뭐 까짓 건 뭐 내 사업 잘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부자들이나 똑같은 시기에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부자들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부자들보다 더
덜 드시고 더 많이 일하시고 더 아껴가면서 돈을 똑같이 벌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 중에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언제 샀다가 언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다 답하시는 것이 남들이 안 할 때 불황 때 샀다가 남들이 다 달려들 호황에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답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가 2013년도부터 발표가 됐는데 최근까지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높게 올라갔던 2014, 15, 16년도에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였고요.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진 시점, 작년 올해는 부동산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이 부동산 다 살 때 2014, 15, 16년도에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 중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였고요. 작년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자들처럼 투자해라. 그래서 조금 제가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윳돈 있으신 분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투자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기본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사들이는 거 말고 침체기에 관심을 좀 더 갖고 있는 사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침체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사례 중에 하나가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신도시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사이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상업용지, 그 다음 점포주택용지, 1층에 상가, 2, 3층에 주택 들어가는 이런 땅에 대해서 부자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봤더니 점포주택용지가 하나를 분양받기 위해서 9,300명이 달려들었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명지라는 신도시에서 한 3년 정도 전에 점포주택을 분양을 했는데 평균 분양 경쟁률이 615대 1, 최고 경쟁률은 8,700대까지 갔답니다. 많은 부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일광 미니 신도시가 있었는데 예정가에 무려 4배나 더 주고 상가를 사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부자들 때문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런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최소 4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점포주택용지는 지금 현재 나오는 우리 지역에 보면 한 5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일반인들 접근 못하죠. 그래서 상당수의 부자분들의 관심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부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명지 국제신도시 2단계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에서 부자들이 관심을 갖는 점포주택용지와 근린상업용지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 내년 말 내후년 초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부자들이 아주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상적인 투자 말고 침체기에 관심을 좀 더 갖는 사례 중에 하나는 꼬마 빌딩이랍니다. 꼬마 빌딩은 이렇게 큰 대로변이 아닌 상권이 장사가 잘 되는 뒷골목에 이렇게 전체가 상가로 되어져 있는 빌딩을 우리가 꼬마 빌딩, 일명 상가 주택, 상가 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50억 내외짜리를 부자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답니다. 왜 사나고 봤더니 대통령께서 규제를 하는데 계속해서 주택 중심으로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빚은 피해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한 50억 내외의 상가 전용 빌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 또 하나는 이 상가와 관련된 것들은 주택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매우 낮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억짜리라고 보면은 요 옆에
주택이 한 채 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0억이라고 보면 주택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10억이면 세금을 매기는 공시가격이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세금을 매기는 가격이 5억에서 6억밖에 안 됩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주택보다 싸기 때문에 절세한다는 차원에서 부자들이 지금 이런 꼬마 빌딩에 50억 내외짜리를 많이 사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침체기에 부자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사례는 싼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경매.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에 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 측면의 대응 전략. 첫 번째, 무주택자들 집 사라. 두 번째, 규제 지역을 이해하고 활용하자. 세 번째, 부자들처럼 투자하자. 마지막 투자 측면의 대응 전략 네 번째는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 명암에 대비해라. 이 시골 지역, 지방 중소도시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지역까지 주택가격이 막 올라갔다가 지금 다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경남, 경북, 충남, 경기도 지역에 있는 중소도시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뿐만이 아니라 토지시장 등 모든 부동산 분야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예, 분명 올라가는 지역도 있는데 과거처럼 다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아주 지방 부동산 중에서는 일부 중소도시에서만 가격이 회복된다. 어떤 중소도시냐? 요 네 가지 요건. 그 해당 도를 대표할 만한 인프라를 가진 지역. 그 다음 기존에 젊은 사람도 많고 공장도 많이 가동됐는데 일시적으로 특정 사업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꺼진 지역.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안 올라간다. 결국 이런 지역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살릴 수 있는데 영상 안 틀어도 되겠습니다. 시간상.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영상을 줄여서 이렇게 자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예입니다. 지방 중소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한 사례. 최근에 KBS 스페셜 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라는 프로가 방영이 됐습니다. 이 프로에 보면은 집값이 얼마나 많이 빠지기 시작했냐면 동경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지바현에 이러한 신도시가 있답니다. 이 신도시의 17평짜리 아파트가 1990년도에 2,720만 엔 3억 원에 분양이 됐답니다. 그런데 3,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같으면 더 가격이 올라갔을 텐데 재건축한다고 집값이 빠져서 3억 원에 분양된 아파트가 30년 만에 지금 한 채가 얼마 하느냐? 100만 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으로 빠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방송에 나왔던 프로 이야기고요. 이 1,000만 원짜리 집? 야, 사람 못 살겠지? 오늘 저녁에 가서 이 프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한 채에 1,000만 원밖에 안 간답니다. 그것도 동경에서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집이. 이 프로에 보면요. 지방에 있는 땅은 다 남의 겁니다. 집은 다 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에 나오는데 시골에 있는 집, 그나마 동경에서 1시간 정도 있으니까는 1,000만 원 받죠. 이 프로에 보면 지방에 있는 집은 관리가 안 되니까는 군청에서 시청에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집 좀 관리해라. 이게 집이 뭐고?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하냐? 야, 난 필요 없다. 네가 알아서 가져가든지 맘대로 하고 제발 나한테 세금만 안 나오게 해다오. 그런답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군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짜로 집을 갖고 온답니다. 그래놓고 집수리를 예쁘게 해놓고 집 밖에다가 공고문을 붙인답니다. 누구든지 이 집에 들어와서 8년을 살게 되면 이 집하고 땅을 공짜로 준다. 그렇게 공고문을 붙인답니다. 누가 들어와 살까요?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은 살지만 시골 지역,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는 다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7채 중에 한 채가 빈집입니다. 공장, 창고 다 비어 있습니다. 7, 8%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때 개발된 지역들입니다. 지금 2%, 1%밖에 성장이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대도시 일부 지역만 가치가 남아 있고요. 다 부동산의 가치가 무너지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또 하나의 사례, 이탈리아 사례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BS에 나왔던 프로인데요. 이 KBS가 뭐 이렇게 집값 떨어지는 거에 뭐 좀 관심 있으신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에 이탈리아의 집 한 채가 1유로에 파는 집에 소개가 됐습니다. 집 한 채가 1250원에 판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의 집,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주 고풍스러운 바닷가 근처의 집들인데요. 집 한 채가 3층씩 되어 있는 성과 같은 집인데 그런 집 한 채가 1250원에 나와 있답니다. 주로 로마라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방 중소도시인데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집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탈리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G7 중에 하나죠. 시장이. 네, 하나입니다. 이런데 1250원짜리가 지방 지역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또 하나 사례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발표가 돼서 깜짝 놀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 소멸 지수. 모 연구원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파란 색깔의 도시만 살아있고,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불구스름한 거는 30년 안에 다 없어진다는 그러한 지수입니다. 이걸 지방 소멸 지수라고 한답니다. 어디만 살아남느냐고 주장하고 있냐면 서울과 수도권, 천안시, 대전, 세종시, 대구, 울산, 부산, 김해, 창원, 거제, 진주 조금, 광주 조금, 전주 조금만 살아남는답니다. 이렇게까지 뻘겋게 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겠지만 도시의 생력을 완전히 지방지역서부터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30년 안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하락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집 한 채도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잘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계시는 대표님들, 회장님들 사업처도 이제는 급박한 상황만 아니면은 큰 도시에서 멀리 가시면 안 되고요. 조금 하더라도 큰 도시 내에서 가동을 하셔야지만 자선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급박하게 지금 수주를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 용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는 각종 수출입, 그다음에 원자재 때문에 그 지역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이제는 시골로 가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제 아시는 분 어떤 분 하나가 이런 걸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제 설명을 안 들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불구스름한 지역에 그동안에 벌어놓은 몇천억을 갖다가 이 불구스름한 지역에다가 리조트, 호텔,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지르기 전에 저한테 상의했으면은 저한테 3천억 지르기 전에 저한테 한 1억만 주고 용역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큰 용역을 해드렸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러놨는데 무척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우를 이 자리에 계신 대표님들, 그다음에 우리 원우님들은 다시는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해야 할 곳을 최소화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부동산 대학원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